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16년 2월 3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지선 120일 남았네요. 오늘부터 광역단체장 교육감 후보 등록이다 되죠. 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건데, 우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선의 승패를 가름짓는 건 서울시장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요 근래 보니까 뭐 정청래 똥 씹은 표정이네. 요 근래 보니까요. 부산에 전재수 플랜카드도 붙기 시작입니다. 현수막 붙었던데. 부산이 무슨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는 모인데. 물론 뭐 전재수 말고는 나올 인물이 없으니까, 인간이 없으니까 전재수가 그래 하는 것 같은데. 부산을 진짜 너무 졸로 본다. 예, 부산은 딱히 걱정 안 합니다. 우짜겐 쪽으로. 걱정 안 한 게 아니고 생각 없습니다. 뭐 어떻게 될런지. 지금 뭐 국힘에서 지금 현재 시장이 나오든 인기 없죠? 예, 인기 뭐 바닥인데. 일단 그거 나오든 어쩌든 간에 더불어가 이길 가능성은 좀 낮다. 이래 봅니다. 넘어가고. 이민석이 추경 지선 카드 생각 안 해. 지선 끝나고 한다 이 소리죠. 헌법 존중 데스크포스 설전에 발표한다고? 헌법 존중 같은 소리하고 찾아빠졌네. 씨.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뭐 추경으로 받쳐야 할 지지율이 아니라고. 이거 웃긴 소리 하고 앉아 있고요. 지금 지금 뭐 여론조사 나오는 거 거기 해가지고 뭐 더불어 쪽이 뭐 과표집 되고 있다는 거는 다 아는 얘기고 뭐. 지금 저쪽에 국힘이나 이쪽하고 자칭 보수 쪽은 응답도 안 하는데 뭐. 이거 말아서 하면 되고요. K 오음진리교 걔가 하는 여론조사 보면은 압도적으로 이기죠. 이번 지선 압도적으로 이길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한번 실제로 어찌 나오는지 한번 보면 됩니다. 하여간에 이거 무슨 추경으로 해가지고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짜가 K 국채 수익률 한번 곡선 한번 보여드리죠. 이게 우짜가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인가 보여드렸는데 그때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보시면 잘 올라가죠. 예, 1년분, 2년분, 3년물, 4년물 줄줄줄 계속 올라갑니다. 줄줄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빚내 가지고 이 짓하고 앉아가지고 이게 나중에 어찌 될런지 보세요. 1년 전 이거 가지고 지난번에 뭐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에 말씀드렸을 때하고 똑같잖아. 플랫하게 나오고 한 달 전하고 벌써 차이가 이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빚을 미친 듯이 쳐내고 앉아있다. 지금 우리나라 그 K 국채 이거 경매 이 건도요 잘 안 됩니다 지금. 경매가 인기가 좋으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지. 하여간에 집구석 자리 묶고 앉아있다. 이제 넘어가고요. 이게 저거니 주민의 우유, 버터, 치즈를 대단한데 농촌 질적 변형 강조. 유제품 생산 농장 조금씩 내가 직접 과업 줬다. 이거는 뭐 사진은 여름에 찍은 거 아니야 이거? 마이가 연합지라시답게 이런 거고. 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중단 없이 정은이의 심시티 노래는 계속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우유, 버터, 치즈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지금 북한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많이 이 자본이 투입이 되는데 웃기 소리하고 앉아있다. 예, 러시아 향후 한러 관계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여부에 달려있다. 예. 계속해서 레드라인을 갖다가 그어주고 있습니다. 레드라인을 지키는지 고려할 것이라고 이의를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한반도 정세에 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홈페이지 답변 올리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국익을 고려해 한국과 향후 관계 노선을 구축할 것이다. 한국이 서방의 반러시아 제재 캠페인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키이우 정권에 대한 살상 무기 공급 문제에서 레드라인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있다. 그렇죠. 지금 러시아한테는 우리나라 골탕 먹일 카드가 많습니다. 솔직히 많습니다. 많고요. 한국 전 정부의 비우호적인 행동들로 크게 악화됐다 이러는데 요 관련해서 우짜가 해가지고 RT 그 기자 관련해서 해가지고 윤석열이 자폭질 난 다음에 RT 기자의 기사를 갖다가 소개한 바 있습니다. 비우호국 중에서 가장 우호국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새 정부는 우리와 양자 정치 대화 및 무역 경제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선언했지만 그렇죠. 실제적 조치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포함한 유리한 외부 조건 형성과 연계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 소리 안 하고 있다. 말만 떠들고 안 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네. 하여간 러시아는 우리나라 골탕 먹일 카드가 많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금덩이입니다. 금덩이 보시면 어제 해가지고 또 마이너스 4.51% 하락해서 1온스에 4,666.82달러가 됐습니다. 그렇죠. 장중에는 4,405달러까지 가지고 떨어졌고요. 그래서 52평선 찔러가지고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해가지고 좀 손해를 갖다가 만회해가지고 다시 4,666달러가 됐다 알게 됩니다. 참고로 뭐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리면 뭐 다 아시겠죠. 다 아실 텐데 금덩이의 경우에는요 4,530 요 라인이 억수로 중요합니다. 4,530 요 4,600이고 요 4,000 이게 잘 안 보이네. 여기다 이 4,530 요쪽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4,469 이래 되죠. 4,530 요 정도 됩니다. 요 라인을 지켜야 됩니다. 요 라인을 지켜야지만 금덩이는 앞으로 추세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트렌드 라인이 훼손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어제 가지고 쭉 끌어올려 가지고 안전지역으로 끌어올렸으니까 뭐 금덩이는 뭐 딱히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자 넘어가 가지고 자 은덩이 보시면 은덩이 어제 마이너스 5.74% 하락해서 1온스에 79.78달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은덩이의 경우는요, 이 80달러 위에서 계속 놀아야 됩니다. 일단 80달러 밑에 위에서 계속 놀아야 되는데 이 80달러가 조금 애매합니다. 예, 이 차트 기준으로는 뭐 79 해가지고 54 이리 나오는데 이보다 더 떨어진 게 그 전날 그거고요. 하여간에 은덩이의 경우에는 80달러 위에서 계속 놀아야 되는데 현재 지금 80달러 못 되죠. 그러면은 다음에 중요한 라인이 뭐냐 방어선이 뭐냐 하면 71달러입니다. 71달러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다.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밑으로 가면 이제 60달러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 내려가겠나 싶은 생각도 들긴 드는데 은덩이의 경우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우자가 장담 못 하겠고요. 그러니까 금덩이하고 은덩이 해가지고 주요 라인을 갖다가 말씀드렸으니까 금덩이 은덩이 얘기를 조금 잠깐 해보겠습니다. 금덩이와 은덩이 금과 은의 경우 단기 조정이 아주 격렬하게 벌어졌죠. 뭐 지금도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근데 금과 은의 경우에는 애초에 사람들이 금과 은을 매수했던 펀더멘탈한 이유는 여전히 유효하게 살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금덩이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금덩이는 피아트 머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돈, 이 그 화폐 이거에 대한 신뢰 하락이 주된 그러니까 펀더멘탈한 이 상승 이유고요. 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공급 부족이죠. 예,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산업 쪽에 이 수요가 그 상당히 세다는 거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이거는 뭐 지금 AI도 걸려 있고 지금 뭐 재생가능 에너지 그 맛이 같다 하더라도 지금 뭐 제 AI 쪽하고 이쪽하고도 다 관련되니까요. 하여간 은덩이는 수요 자체를 따라잡지 못하는 공급 부족이 펀더멘탈한 이유입니다. 상승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1월 30일 폭락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던 투자자들이 강제 매도로 인해 청산된 전형적인 시장 붕괴였다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귀금속 강세장의 펀더멘탈이 붕괴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관련해서 JP모건 등 주요 은행들에서 금값, 뭐 은값은 일단 제쳐놓고 금값의 경우 2026년 올해 말까지 6,300달러, 1온스에 6,3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금덩이 값이 조정 후 그렇죠. 이 조정 후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면은 6,300달러면 상당히 많이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즉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던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증거금 요건이 강화됐으며 우짜가 어제 또 말씀드렸습니다. CME 해가지고 나온 거 그리고 시장은 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다시 해가지고 구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줄 아는 투자자들에게 이번 폭락은 훨씬 낮은 가격에 귀금속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우짜개적으로 봅니다. 물론 지금 들어가라라고 말하기는 뭐 금덩이는 우짜개적으로 뭐 들어가라 해가지고 뭐 말해도 뭐 무방하다 보는데 은덩이는 아직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보험용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급락과 반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금덩이 가격은 금값은 중앙은행 같이 전략적이고 준비금 개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외환 보유액 이런 거죠. 전략적이고 준비금 개념으로 금에 접근하는 매수자가 계속 존재하고 은덩이, 은의 경우에는 가격 추종보다는 공급 확보에 초점을 맞춘 매수자들, 특히 산업계죠. 매수자들이 계속 존재하는 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우짜견적으로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 해가지고 서부 텍사스입니다. 보시면은 좀 잘 나가는 것 같더니 우짜 그래가지고 뭐 러프하게 봐서 $70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가지고 마이너스 4.62%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배럴에 $62.20 됐죠. 예, 202평선미터로 다시 들어가 버렸고요. 좀 그렇네요. 예, 관련해서 우짜가 뭐 본 콘텐츠도 올리고 이랬습니다만 유가의 경우 한번 폭락이 뭐 하락이 좀 제대로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으로 전환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짜 쪽으로. 예, 그리고 넘어가지고 요거는 또 천연가스입니다. 뭐 숫자가 아주 끝내주죠. 천연가스의 경우 어제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마이너스 24.95%. 뭐 사실상 대폭락입니다. 대폭락해가지고 이거 단위가 1mmtu 이래 되는데 하여간에 $3.27가 됐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뭐 날씨발은 갔다고 보면 되고 혹시나 미리 팔지 않았다면은 조금 손해가 심했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 이거는 미국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어제도 0.62% 다시 또 올라가지고요. 계속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죠. 예,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라가서 97.589가 됐습니다. 지금 봐서는 예, 당분간 계속 오를 것 같네요. 지금 뭐 볼린저 밴드도 미친 듯이 확장돼 있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 뭐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90.59면 우짜가 2011년부터 꺼진다는 그 장기 트렌드 라인 그 위로 다시 또 회복한 겁니다. 예, 그래 되고요. 자, 넘어가가지고. 자,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원화는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0.62% 상승했는데, 야, 우리나라 원화는 뭐 퍼포먼스 찍어주죠. 0.14%밖에 안 싸졌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장중이겠네. 1464.57원까지 올랐다가 쭉 내려가지고 이 꼴이 났다. 이거는 뭡니까? 예, 차트가 이래 꼬라지 나온다는 거. 예? 지금 엔화도 다음 차례 나온 게 엔화인데. 엔화하고 원화하고 차이가 크지요? 차이가 크지요? 이게 뭡니까? 개입했다. 개입했다. 개입해서 1달러에 1452.82원. 그래도 1450원을 못 찍겠다. 이게 되죠. 지난번에 두 번에 그 1480원 올라가는 거, 그 뚫을 때, 그때 이미 지켜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원화의 경우 1450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 DB 좋아가지고. 하여간에 엔화는 또 보죠. 엔화는 해가지고 0.45% 싸졌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0.262% 올랐으니까 멀추 뭐 비슷하게 간다. 뭐 달러 인덱스의 그 엔화하고 그 다음에 유로화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니까 뭐 이래 되는 건 당연하다 보고요. 하여간에 0.45% 싸져가지고 1달러에 155.606엔이 됐습니다. 예, 그래 되네요. 155엔.7. 우짜가 어제 가지고 일본 개미 투자자들이 달러 약세 배팅을 줄이고 있다라고 우짜가 어제 이미 소개시켜 드린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럼 엔화 얘기는 그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자, 소제목은 개입업자 엔화 급락이다 해가지고 블룸버그 차트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다카이치가 엔화 약세가 일본 수출 산업에 큰 기회를 제공한다고 떠들었습니다. 떠든 후에 엔화가 또 급락했고요. 이로써 1월 마지막 주 미국과 일본의 통화 개입 가능성, 사실상 이거 뭐 슬쩍 정보만 흘린 거죠. 까놓고 말씀드려요. 우짜는 뭐 개입은 아직 안 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슬 바람만 잡고 끝난 건데 이 통화 개입 가능성에 따른 이 엔화 상승, 엔화 가치 상승 랠리는 다 DB 쪽까지 끝났고 다시 다 토해내는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게 됩니다. 다카이치 발언을 조금 더 얘기해 보면 다카이치는 엔화 약세가 일본 자동차 부분을 미국 관세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조하면서 일본 당국에서는 엔화 약세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는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2월 8일에 일본 중의원 선거가 있죠. 이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엔화 변동성은 아주 높게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중국의 레이팅독 제조 PMI 데이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죠. 레이팅독 제조 PMI는 2025년 12월에 50.1에서 2026년 1월에 50.3으로 살짝 상승했습니다. 이러면서 2025년 10월 여기죠. 2025년 10월 이후 가장 빠른, 빠르다 해야 되는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속 가격 상승으로 인해 투입 비용 인플레이션이 2025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이 되었고, 덕분에 어떻게 됐습니까? 판매 가격은 202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관련된 중국 기업들의 심리는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와 비용 상승 압력으로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약화되었습니다. 중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디플레이션 귀신 시인대에서는요, 이 경쟁도 좀 상당히 심각한 좀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좀 기업들도 좀 깝깝한 게 많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간에 이 경제적으로는 이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을 더 무서워한다는 거. 특히 중앙은행들은 디플레이션을 정말로 무서워한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까? 자, 넘어가고요. 이 한국 관세 인상 위협 트럼프 이런 표현은 빼고, 자, 인도하고 이거 딜 맺었죠. 인도에 관세 50%였는데 18% 해가지고 나왔고, 이거는 것도 빼고 예측 불허 이런 거 빼고, 뭐 예측 불허냐? 인도에서 러시아 원유 수입 사는 거 중단한다 이러고, 훨씬 더 많은 미국산 구매한다. 이거는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중국 견제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 관계 개선 행보, 모디는 트럼프의 감사. 인도는 우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트럼프한테 빌빌거리면서 안 하고 있었다라고 우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거는 뭐 뉴스 보신 분들은, 우짜 뉴스 이거 뭐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던 거고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안 산다 이러는데 우짜가 보기에는 뭐 계속 살 것 같습니다. 계속 살 것 같고, 그럼 계속 사는 거 뭐 뽀록 났는데, 그때는 이제 뭘로 핑계 될 거냐? 그때는 이제 중국 견제로 핑계가 되겠죠. 하여간에 인도 모디는 그래, 우리는 트럼프 니한 대로 못 따라가 했는데 결실을 거뒀다.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나와서 위대한 이 협상을 맺었다고 그래 떠들었는데,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찝쭈구리하게 화장실 가서 똥 싸다 말다 끊고 나오는 찝찝한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죠. 하여간에 뭐 모디가 뭐 득점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트럼프 특사 이란 외무장관 6일 회담 충돌 협상 관림뛰기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 얘기해가지고 말씀드린데, 이거 뭐 항공모함 배치도 등등 이것도 올리려 했는데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귀찮아서 안 하고요. 이거 구글 지도나 이런 거다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란은요, 예전에 생각나십니까? 1차 이라크 전 생각나세요? 후세인이 쿠웨이트 침공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연합군이 구성돼가지고 이라크 빙신 만든 적이 있죠? 그때 이 구성됐던 전 세계 연합군 수준을 갖다가 최소 그 수준을 맞춘 다음에 이란을 공격해야지만 그나마 이 군사적으로 어찌 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이라크보다 지금 현재 이란이 더 세요, 군사적으로는. 그런데 무슨 군사작전을 한다. 참. 그러니까 뭐 이 얘기 안 돼. 오늘 서부 텍사스에 떨어진 것도 보셨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더 말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고, 그리고 이번 중간선거 앞두고 있는데 이 전쟁 나가지고 혹시라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막아버리면 트럼프는 정말로 이 중간선거는 이제 꿈도 못 꾸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과연 할 거냐? 우짜는 뭐 그렇게 안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걸 해가지고 석유 수요가 83만 배럴 per day, 하루 평균 83만 배럴이 증가한다라는 소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몇 분이야? 벌써 18분이야? 빠르게 말씀드리죠. 새로운 화학 생산 능력으로 인해 석유 수요 증가가 2026년 9월, 이거죠? 9월, 그리고 12월 이 두 달에 두드러지며, 물론 블룸버그 차트입니다. 두 달에 두드러지며 중국과 북미 지역에서, 이거 보시면 중국 해가지고 이거는 뭐 중국 빼고 뭐 아시아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북미 이래 되죠. 요래 가지고 늘어난 거 중국, 그리고 북미 이래 늘어납니다. 중국과 북미 지역에서 석유 수요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다고 블룸버그에서 예상을 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분석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2026년 올해 하반기에 화학 제품용 석유 수요가 83만 배럴 per day, 하루 평균 83만 배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유가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관련 뉴스를 갖다가 계속해서 챙겨보신 게 좋겠죠. 우짜도 뭐 계속 소개해드릴 거니까요.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뭐 지도 하나 딸랑 올려놓고 우짜가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요 끝에 뭐 하나 요래 있죠? 요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핀란드죠? 예, 핀란드고요. 여기는 뭡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래 되죠? 어디냐면 핀란드 국경이 있는 데입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러시아가 핀란드 국경과 접한
카렐리아 지방, 카렐리아 공화국 내 페트로자보츠크라고 있습니다. 여기 페트로자보츠크에 있는 예전 소련 시절 군사기지를 재오픈해가지고 현재 운용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걸 갖다가 이 지도만 보면 이게 뭐 하자는 짓이냐, 이따고 성의 없이 하느냐 이럴 것 같아가지고 다른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죠. 자, 이거는 뭡니까? 뭐 핀란드가 예전에 소련 2차 세계대전 때 소련 공격해가지고 이쪽 땅을 먹었던 겁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의 소련의 2차 세계대전에 관심 없는 분들은 핀란드가 맨날 혼자 두들겨 맞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핀란드가 그때 군사작전 침공해가지고 소련 땅을 갖다가 먹었다는 거 이건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페트로자보츠크 군사기지가 어디냐? 요겁니다. 요겁니다. 요 카렐리안 이래 되죠? 이스춘모스 이래 돼 있는데 여기가 페트로자보츠크 이거 군사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의 경우에는요 1944년 이거는 1941년에 핀란드가 침공에 들어갔던 지도고요. 1944년에 카렐리아 해방 당시 소련 붉은 군대가 핀란드에게 뺏겼던 지역을 재탈환할 때 이때 사용된 군사기지가 뭐다 하면 페트로자보츠크 군사기지 요게 됩니다. 옛날에 이 기억이 추억이 계속 또 돌아가는 가운데 지금 현재 이쪽을 갖다가 지금 핀란드 국경 요 그대로 됩니다만 핀란드 국경 근처에 있던 군사기지를 다시 또 재오픈해서 돌린다. 핀란드한테 뭔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확실한 경고를 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우짜가 이거는 뭐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나라 찌라시에서 이거 뭐 제대로 소개를 안 하는 모이라 그래서 이거 텍사스 보궐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받았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작년에 이 선거구 재조정 전쟁이 터졌죠. 그게 뭘로 촉발됐습니까? 텍사스입니다. 좀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텍사스 게리맨더링 건드노 해가지고 어제란다. 2015년 작년에 선거구 재조정 전쟁이 뭐 공화당 민주당 둘 사이에서 계속 벌어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텍사스 게리맨더링의 경우 2024년 그러니까 뭡니까 미국 대선 때죠. 트럼프 당선된 거 2024년에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공화당 뭐 특정하면 트럼프죠. 트럼프에게 기울어진 현상이 목격이 되었었지요. 그런데 이 공화당하고 트럼프가 계산을 잘못한 게 이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2024년에 트럼프를 많이 찍었다 하더라도 그 찍은 표가 영구적이고 선거 때마다 거의 대부분 다시 똑같이 해가지고 또 찍을 거다 이런 안이한 가정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민주당 해가지고 이거 뭐 테일러 레메트 이래 되는데 이름도 희한하네. 테일러 레메트가 하면서 해가지고 공화당을 걱정하게 만들었는데 이 레메트가 승리한 포트워스 이 지역의 경우에는 히스패닉 유권자가 많고요. 사전투표에서 이미 이 레메트가 큰 폭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뜻합니까? 그 ICE 애들이 뭐 총 쏘고 뭐 하고 뭐 이래가지고 좀 많이 언론에 나왔잖아요. 얘들 퍼포먼스 때문에 얘들이 과도한 퍼포먼스 때문에 오래 전에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던 히스패닉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민주당에 투표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대선 2024년 대선 당시에는 이 공화당 쪽으로 거의 몰표가 갔는데 이번에 이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해야 되나 보궐선거죠. 이 보궐선거에서는 오히려 반대를 가지고 민주당 쪽으로 많이 찍었다. 이게 알고 보면은 이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하고 특히 ICE 친구들의 이 똥 퍼포먼스 때문에 이렇게 거의 압도적으로 이겼다 이렇게 보면 되죠. 57.2%입니다. 100% 해가지고 개표된 상태에서 57.2%면 뭐 엄청나게 할 거예요. 즉 히스패닉들이 몰표를 갖다가 민주당 후보한테 보내줬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 가지고 ISM 제조 PMI 데이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죠. ISM 제조 PMI는 2025년 12월에 47.9에서 2026년 1월에 52.6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많이 쭉 올라가죠. 예, 그게 쭉 퍼는 거 쭉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다 겹쳐져가 잘 안 보이는데 하여간에 크게 상승했고요. 제조업 고용은 2025년 12월에 44.8이었는데 2026년 1월에 48.1, 저 오렌지색이죠. 1로 상승했고요. 이것도 뭐 꽤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문의 경우 정말 미친 듯이 상승했는데 여기 허연 거죠. 2015년 12월에 47.4였는데 2026년 1월에
57.1로 이거는 뭐 억수로 상승했습니다. 제조 가격 즉 인플레이션 이거 부분은 2025년 12월에 58.5였는데 2026년 1월에 59.0으로 요거는 살짝 상승했습니다. 보시면 아주 이 긍정적인 아주 데이터가 아주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짜가 이거는 잘 소개 안 하는데 이거는 저 ISM 쪽에 설문조사에 응답한 각 응답자들의 그 말을 갖다가 모아서 중론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보조 데이터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걸로 해가지고 저 올려놓은 건데요. ISM 쪽에서 이거를 보면 우짜가 뭐 일일이 다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걸 보면은 제조업계 응답자들의 경우 2026년 올해에도 관세, 지정학적 긴장, 불확실한 비즈니스 환경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응답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뭐죠? 생각보다 이 현재 데이터 이거 나온 것보다 실제 환경은 좀 상당히 좀 더 암울하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해가지고 아폴로에서 또 재밌는 게 나왔죠. 재밌는 게 나와가지고 우짜가 또 소개해 봅니다. 아폴로에서 국채시장 수요와 공급, 특히 최근 국채 경매 지표 변화를 통해 다음 10가지 결론을 도출했는데 첫 번째, 정부가, 연방정부죠. 연방정부가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5달러 중에 1달러는 부채 이자 상환에 사용된다. 그러니까 25%가 부채 이자 상환에 사용된다 이 말이 되죠. 두 번째, 향후 1년 동안 10조 달러, 정확하게는 9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가 만기가 도래한다. 이게 현재 예정이 되는데 전체 국채 발행 잔액 중 33%, 여기죠? 33%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미상환 국채 비중이 22%로 증가했으며 미재무부 총 발행액 중 85%가 미상환 국채가 됩니다. 네 번째, 매일마다 여기서 말하는 매일마다는 일요일, 토요일 다 포함한 겁니다. 매일마다 연방정부가 내는 순이자 비용은 매일마다 35억 달러, 하루에 35억 달러씩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자로 내고 있다 이 말이 되고요. 다섯 번째, 외국인들의 미국채 보유 비중은 10년 전 33%에서 25%로 감소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약간 좀 데이터를 갖다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미국채 보유량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채 발행량 자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기보다는 국채 발행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 보유 비중 외국인들의 미국채 보유 비중이 줄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데 하여간 넘어가고 자 여섯 번째 일본은 미국채 보유량을 늘리고 있지만 중국은 줄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영국도 늘리고 있죠.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도 늘리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미국채 경매에서 테일과 스톱 스로우 이거 채권 쪽 국채 쪽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근데 간단하게 우짜가 아마 편하게 말씀드리면 극단적인 가격 변동과 가격 하락이 비교적 작고 균형을 이루면서 곡선 전반에 걸쳐 여전히 견고한 수요가 존재한다고 시사되었다 이게 됩니다. 국채 경매를 통해서. 자 여덟 번째 미 국채 경매 지표에 따르면 외국 중앙은행들 수요의 대리 지표가 되기도 하는 간접 입찰이 지난 1년 동안 감소했다. 특히 2년물부터 10년물 그러니까 2년 만기부터 10년 만기 국채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이렇게 됩니다. 자 아홉 번째 패드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MMF 머니마켓 펀드로 유입되는 자금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뭘 뜻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대기 자금, 머니마켓 펀드를 흔히 대기 자금이라 하는데 이 대기 자금의 경우에는 금리에 민감하지 않다 이 소리가 되겠죠. 자 요약하면 향후 12개월 동안 차상 최대 9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채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거죠. 도래하는데 2008 금융위기 이전 대비 2배에 달하고 전체 미상환 국채 중 33%를 차지하면서 역사상 가장 높은 비율을 중 하나를 갖다가 기록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제로 금리일 때 언제입니까? 제로 금리 2020년 이 우한 패럼 때 이때 제로 금리였죠. 이때 발행한 부채들이 현재 만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건데 이제 만기가 돌아온 부채들은 더 비싼 금리, 더 비싼 이자로 재융자 되어야 한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AI와 감가상각이라는 얘기로 말씀드립니다. 데이터는 모건 스탠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모건 스탠리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 메타 같은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이 자산 중심에서 인프라 중심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함에 따라 증가하는 자본 지출로 인한 비용을 전통적인 감가상각 예측 방법이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고로 감가상각은 데이터 센터 건설 시기와 시설 그리고 칩의 그러니까 뭐 그래픽 칩이죠. 칩의 내용 연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고 AI 기술의 경우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감가상각 계산에 따르면 구글의 감가상각 비용은 2024년에 150억 달러였는데 2028년에 600억 달러로 4배나 증가할 수 있으며 오라클의 비용도 2025년 회계연도에 40억 달러에서 2029년 회계연도에는 무려 56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감가상각 비용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 메타의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갖다가 모건 스탠리가 감가상각비 추정치와 매출 전망을 비교해 분석해 봤는데 결과가 좀 흥미로웠습니다. 오라클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현재 매출에서 7%를 차지하고 있는데 2028년에는 무려 28%. 이거 오라클이 노란 거죠, 이거. 30% 올라가죠. 오라클은 현재 7% 매출의 7%에서 2028년에는 무려 28%까지 급증할 수 있다. 뭐가? 감가상각비가. 그리고 구글의 경우 어떻다? 2024년에 4%인데 2028년에 11% 요거죠? 맨 밑에 있는 거. 구글은 2028년에 11%로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처럼 잠재적 감가상각비가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의 비용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몇 년 동안 감가상각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참고로 감가상각비는 현금 지출이 발생하지는 않는 비용이지만 향후 기업들이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과대 리포트할지 과소 리포트할지 이 여부를 두고 좀 더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우장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2월 3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